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봉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76살, 한때는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찾았던 선생님이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의 생일날조차 외면받고 재산마저 위협받게 되면서 마침내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이라는 편견과 노인의 권리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봉래 선생님의 아픔과 성장,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가늘게 떨리는 두 손으로 마당을 쓸며 이봉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76, 대봄을 맞이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다. 전민동의 낡은 연립주택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봄의 온기를 전하는 듯했다. 한때 교단에서 아이들의 글씨를 바로잡아 주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생일상을 차렸다. 미역은 충분히 불어부드러워졌고 한우 사태는 칼끝에 살짝 닿기만 해도 발라질 정도로 푹 삶아졌다. 잡채의 향긋한 참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봉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혹시 어쩌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었다. 마른 손가락으로 찬장을 뒤적이다 푸른빛이 도는 머그잔을 꺼내들었다. 상민이가 첫 월급을 받던 날 환하게 웃으며 건넸던 그 잔이었다. 잔 표면에는 가족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웃음꽃이 만발했던 그때 봉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들이마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을 그 머그잔에 조심스레 담아 식탁 맞은편에 놓았다. 마치 누군가 곧 앉아 함께 할 것처럼 귓가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 말만 듣고 싶었다. 하지만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도 문자 알림음도 대문 여는 소리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마당에 핀 개나리 몇 송이는 봄바람에 흔들리다 시들어가고 있었다. 봉래의 가슴속은 그 개나리보다 더 빨리 말라가는 듯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갔다. 미역국 위로 엷은 막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후의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 소리 없이 들어온 것은 딸 지연이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귀여운 볼살을 가진 딸이 조그마한 박스를 내밀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서둘러 전하는 의무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봉례는 그 작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포장지를 조심스레 벗기자 반짝이는 수저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딸의 말이 귓가에 꽂혔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요즘은 혼자 드시는 분들 많대요. 혼자 드시는 분들용. 그 말이 봉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입가에 미소를 띄웠지만 눈가는 슬픔으로 젖어들었다. 몇십 년간 아이들을 키워온 손으로 새 수저를 만지작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처연하게 느껴졌다. 지연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다. 눈썹 사이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엄마, 이거 뭐야? 봉례의 눈앞에 핸드폰 화면이 내밀어졌다. 붉은 벚꽃이 흩날리는 배경 속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아들 상민과 며느리 세린, 그리고 사돈 장복자가 손을 맞잡고 상하이 유원지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달콤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엄마랑 함께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행, 그것은 아들이 자신이 아닌 사돈을 엄마라 부르며 찍은 사진이었다. 복례의 생일날에 복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울렸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엄마 무시하는 줄은 몰랐어. 장모 생일은 저렇게 해외여행 가고 자기 엄마 생일은 문자 하나 없다고. 복례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다. 겉으로는 미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수천 개의 바늘이 꽂히는 듯했다.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상민이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제는 좀 바빴어요. 세린이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 바빴겠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어진 상민의 말이 복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엄마, 우리 집 대출 갚을 날짜가 좀 밀렸어요. 혹시 그 집 담보로 한 대출 엄마가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한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 집, 아들이 결혼할 때 정성껏 마련해준 아파트.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라며 자신의 명의를 내준 그 집. 이제는 단지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가족의 보금자리. 상민의 말 속에 감춰진 의미가 너무나 또렷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요. 치매 노인이 뭘 알아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죠. 비록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의도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전화를 끊은 후 복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통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은 눈물로 흐릿했지만 계좌번호 하나하나를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내가 먼저 끊어야겠다. 더는 속지 않겠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 어둠 속에서 복례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 두 번째 막이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복례. 76의 무게를 짊어진 이름. 이제는 택배 상자에 인쇄된 수취일란에서나 겨우 마주치는 글자들이었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 앞에 놓인 상자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뿐이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하지만 예전에는 달랐다. 그 이름 앞에는 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어 다녔다. 지금도 가끔 오래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 때면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스며들었다. 선생님, 그때 그 말씀 아직 기억나요? 사람은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일어서는 횟수로 평가받는다고. 그럴 때면 복례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자신이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위안이 찾아왔다. 낡은 국어 교과서 페이지 위에 번진 잉크처럼 그녀의 가르침이 누군가의 삶에 스며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온기로 키워낸 자식들에게는 그 모든 헌신이 단지 늙은이의 습관 정도로만 여겨지는 듯했다. 나이 탓인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모성. 복례는 22의 초등학교 교단에 처음 섰다. 분필 가루 묻은 손으로 아이들의 글씨를 바로잡아 주던 그때 30살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뒤로는 아이들을 등불 삼아 살아온 사람이었다. 캄캄한 인생 터널에서 그녀를 이끈 것은 오직 두 아이의 웃음소리뿐이었다. 류상민,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복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방에서 불을 켜고 밥을 지었다. 쌀을 씻을 때마다 차가운 물에 손가락이 얼얼했지만 그런 통증은 언제나 무시했다. 오전에는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정신없이 보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교실에 남아 방과 후 수업을 했다. 기초학습 부진아를 위한 학습, 능력 향상반을 운영했다.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동생 지연이는 그때 아직 유치원생이었다. 작은 몸으로 가방보다 더 큰 인형을 안고 낮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어 전화기를 더듬었다. 엄마 언제 와? 눈물 맺힌 목소리가 긴 전화선을 타고 복례의 심장을 후벼 팠다. 매번 죄스러움이 몰려왔지만 두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몸을 쪼개 써야만 했다. 비 오는 날이면 코트에 빗물 들까 종이봉투를 머리에 눌렀었다.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종아리가 얼어붙어도 그것은 단 한 번도 희생이라 느껴본 적 없었다. 아이들 둘만 잘 자라면 그녀의 삶은 충분했으니까. 어느 날 복례는 교실에서 갑자기 코피를 쏟고 주저앉았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을까. 학생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이 민망해 허겁지겁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선생님 괜찮아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작은 손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따스한 온기는 지금도 꿈속에서 복례를 울게 만든다. 검은 칠판과 분필 가루 속에서도 그녀는 사랑받았다. 그 다음 날에도 복례는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상민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다. 지연이 소풍날 싸주려던 도시락을 반듯하게 정리했다. 간식 봉투에는 짧은 쪽지를 넣었다. 우리 상민, 지연이,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그런 엄마였다. 단 하루도 자기 몸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적 없는 사람. 그 아이가 자랐어 자기 생일날 대출 좀 갚아달라고 말하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상민의 목소리는 변했고 그 말투에는 어딘가 냉랭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예쁜 집 사서 편하게 모실게요. 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며느리 최세린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차갑게 식은 밥처럼 담담하게 내뱉은 그 말들이 복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님, 요즘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이제 슬슬 집 같은 거는 저희가 정리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요?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연금이라니.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쓰라린 진실을 꾹 누르며 복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그 연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다. 상민이 결혼할 때였다. 엄마, 집 한 채만 장만하면 우리 이제 평생 효도할게요. 그 말에 속아 연금 대출을 받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털었던 날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뒀던 통장도 깨끗이 비웠다. 비가 오던 날 은행 직원이 서류 위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복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꺼냈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머님 나중의 생활은 어떻게? 은행 직원의 걱정 섞인 물음에 복례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아들이 곁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다. 우리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모실 거니까요. 그 말을 믿었다. 한평생 믿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서리 맞은 꽃처럼 처참히 시들어 버렸다. 연금이라니.
이미 바닥난 연금을 말하다니. 복례는 뜨거운 것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그저 침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방에서 복례는 베개를 꼭 껴안고 오열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베개를 적셨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은 결국 강물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는 그 강물에 자신의 권리를 떠내려 보낼 수 없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래전 상민의 결혼식 날 받았던 통장이 놓여 있었다. 영원이라는 숫자만이 적힌 그 통장. 그것은 복례의 희생과 믿음의 증거이자 이제는 배신의 증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 웃음이 복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겉으론 곱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그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람의 마음을 쑤시는 칼 같았다.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며칠을 말없이 보냈다. 말을 하면 눈물이 쏟아질까봐, 숨을 크게 쉬면 억장이 무너질까봐. 복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춥기만 했다. 그러다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서랍에서는 희미한 사과향이 났다. 수십 년 전부터 넣어두었던 조각 사과향 비누 때문이었다. 그 안에서 상민이 유치원 졸업사진을 발견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짝 흐트러져 있고 앞니 두 개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우리 엄마 숙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우리 엄마는 슈퍼맨보다 멋있다. 맨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엄마는 나 때문에 밥도 잘 못 먹는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복례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다. 글을 읽으며 복례는 숨이 막혔다. 눈물이 아닌 무너짐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래, 그땐 분명 나를 그렇게 생각했었지. 언제부터 내가 밥 한 번 같이 먹자 해도 피곤하단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됐을까. 창밖으로는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동네를 감싸 안았다. 그날 현관문 틈으로 빛톡 촉장이 하나 들어왔다. 하늘색 봉투, 빨간 글씨, 3차 통지 이자 연체로 인한 소유권 확인 예정. 복례는 조용히 그것을 손에 들었다. 자신의 서명 없이 이뤄진 대출 계약, 자식들이 돌려막기 하듯 이용한 집 한 채. 그 집은 원래 복례가 30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자식 결혼에 보탰던 그 집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그냥 엄마 문제가 아니구나. 이젠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문제구나. 그날 밤 복례는 문화센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지 엄마, 혹시 등기 말소하려면 뭐부터 해야 해?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전화선 너머로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복례 언니 설마 자식이 무슨 일 낸 거야? 복례는 그냥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이미 모든 걸 다 말한 거나 다름없었다. 침묵 속에서 친구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요즘 그런 일 진짜 많아. 근데 언니는 진짜 다 줬잖아. 다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해. 그 말에 복례는 그만 탁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방바닥에 작은 물방울처럼 맺혔다. 맞아. 나는 정말 다 줬어. 창밖의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복례는 통장을 꺼내 수첩에 숫자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리고 다음 날 법무사에게 예약을 넣었다. 등기 말소 신청서, 대출 해지 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보낼 편지 한 장. 눈물로 번진 글씨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엄마 생일엔 문자 한 줄 아까웠던 너지만 이 서류엔 아깝지 않게 사인했단다. 이건 너와 엄마 사이에 남은 마지막 선의의 정리야. 봉투를 닫으며 그녀의 눈가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다. 이제는 다시 서야 할 때였다. 그러나 가장 서러운 것은 단단한 법적 서류도 아니고 딱딱한 등기부, 등본도 아니었다. 진짜 서러움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찾아왔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슬며시, 마치 옛 친구처럼 익숙하게. 딱 복례의 생일 다음 날이었다. 전날 손목이 아프도록 잡채를 볶고 미역국을 끓이던 그날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아무 연락도 없던 상민이가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했다. 복례에 떨리는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다 멈췄다. 장모님 손에 꽃다발을 안겨드린 사진. 해바라기, 카네이션, 그리고 노란 프리지아가 어우러진 화사한 꽃다발이었다. 며느리 세린과 아들 상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사돈 장복자는 마치 로열티처럼 꽃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 밑에 적힌 문장이 복례의 눈에 들어왔다. 장모님, 항상 감사드려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된 시계추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전날 마당에서 핀 개나리를 보며 잡채를 볶고 혹시라도 올까 싶어 방 안에 향초를 켜두었다. 바닐라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향을 맡을 리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문자 한 줄도 없었다. 상민의 침묵은 쓸쓸함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복례는 생각했다. 내 생일은 그 아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구나. 그날 밤 다 쓰러져 가는 방 안에서 혼자 미역국을 데워 먹었다. 전자레인지에서 삐 소리가 날 때마다 집 안의 정막이 더욱 깊어졌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미역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국물에 눈물이 섞이는 걸 참느라 복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나 참을수록 더 큰 파도처럼 슬픔이 밀려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져 육체로까지 번졌다. 그해 겨울 심장이 아파 병원에 실려간 날도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숨을 쉴 수 없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 위, 하얀 형광등 아래 누워있는 복례의 모습은 한 폭의 정물화 같았다. 입원실 간호사가 보호자 서명을 부탁했다. 서류를 들고 상민 부부에게 다가간 간호사는 정중히 물었다. 환자분의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세리는 명세서를 힐끔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아, 저희는 친정엄마 위주로 챙겨요. 어머님은 그냥 혼자서도 잘 계시는 스타일이라. 그 말이 병실 공기에 퍼졌다. 혼자 잘 계시는 스타일. 그 순간 복례는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다. 몸은 거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복례는 그냥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번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복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산보다도 무거웠다.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인가요?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자 울음도 숨도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의 파도가 온몸을 타고 목구멍을 메웠다. 복례는 제 손등을 꾹 깨물었다. 아팠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그 통증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음을 증명했으니까. 사람은 돈보다 등기보다 마음으로 외면받는 게 제일 아픈 법이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다. 어떤 법적 서류도 어떤 계약서도 마음의 상처만큼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하얀 눈송이들이 병실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다. 복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쩌면 자신의 삶도 그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누군가에게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눈송이처럼. 그러나 그날 복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처럼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그래, 너희는 나를 외면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나를 지킬 거야. 그 결심은 작은 씨앗과 같았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강한 줄기로 자라날 것이다. 복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병실의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울렸다. 삐, 삐, 삐. 그 소리는 마치 작은 다짐처럼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신호처럼. 복례의, 아니 이복례 선생님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쓰러져 가던 집에 새로운 기둥이 세워지듯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76의 나이,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복례의 눈가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겨울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봄의 기운이 싹 트고 있었다. 이복례, 76. 희끗한 머리카락과 굽은 등, 잔잔한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히 삶을 정리해가는 노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복례는 결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참는 법은 배웠지만 무너지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생의 고난을 견디고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울음을 삼키던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는 고속열차 안. 창밖으로는 초록빛 들판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복례는 검은 재킷의 깃을 곧게 여미며 등을 꼿꼿이 세웠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갈색 가죽이 모서리에서 달아 바스러질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한 인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평생 모은 통장 사본, 노란빛으로 변색된 아파트 계약서 원본, 그리고 상민이한테 손편지로 받은 엄마 사랑해요 쪽지. 어린 시절 서툰 글씨로 삐뚤빼뚤 적힌 그 글자들이 세월의 무게로 뭉개져 가고 있었다. 복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 한때는 저 아이도 나를 사랑했었다. 그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입술은 작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라 사람으로 맞서야겠다고. 열차의 규칙적인 덜컹거림이
그녀의 결심에 리듬을 더했다. 법정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복례의 발걸음 소리가 높은 천장에 메아리 쳤다. 맞은편에는 이미 며느리 세린이 앉아 있었다. 얼굴을 감추듯 선글라스를 쓰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사돈, 장복자는 피곤에 절은 든 목도리를 움켜쥐었다. 그들 뒤로는 상민의 모습도 보였다. 한때는 엄마의 도시락을 기다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낯선 정장을 차려입고 먼 발치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정은 매서운 냉기가 감돌았지만 복례의 등은 더욱 곧게 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 제 며느리,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다. 복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게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빛바랜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었다가 어느새 석양이 드리웠다. 세린 측 변호인은 끊임없이 정당한 재산 증여를 주장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법률 용어들을 쏟아냈다. 어머님, 어차피 등기 명의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으니. 그 말이 끝나자 복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흰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오랜 시간 복례의 가슴을 짓눌러 온 진실들이었다. 그 안엔 상민이 몰래 서명한 대출 서류, 세린이 보낸 노인용 재산관리 안내문, 그리고 그날 상민이 보낸 문자. 엄마, 어차피 집도 우리 건데 너무 고집 부리지 마요. 판사는 그 종이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종이 한 장이, 그 증거 한 줄이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심장을 휘갈겼다. 다음 날 신문과 방송에는 기사가 쏟아졌다. 칠순 어머니 등골 빼먹은 자식들, 명의신탁 소송 패소, 엄마도 재산관리 힘드시죠. 뒤통수 친 며느리 문자의 분노 폭발, 흑백 사진 속에서 복례의 모습은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허리는 꼿꼿했다. 한 평생 자식을 위해 등을 굽혀온 엄마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선 것이다. 그러자 상민이 회사에서는 내부 감찰이 시작됐다. 법적 문제가 있는 대출 계약, 회사 명의를 도용한 증명서들.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느리 세리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약간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복례의 눈가에 스친 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래된 슬픔이었다. 그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그날 내 생일 아침에 미역국 끓이며 내 전화 기다릴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 말에는 수십 년의 사랑과 배신, 기다림과 외로움이 응축되어 있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다. 세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하이힐을 벗은 채 맨발로 현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복례는 말없이 창문을 닫았다. 그날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다. 창밖에서는 마지막 낙엽들이 회오리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었다. 복례가 창문을 닫은 것은 춥다기보단 그저 마음이 시려서였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진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법원 앞. 가을 햇살이 복례의 은빛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어르신, 이 사건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수많은 눈과 귀가 복례를 향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단 한 줄로 대답했다. 자식이니까 다 참아야 한다는 말,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내놓는 듯했다. 복례의 눈빛은 맑았고 흐린 하늘 아래서도 그녀의 모습은 단단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외침이자 오랜 침묵을 깨는 선언이었다.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복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비록 자식과의 관계는 깨졌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았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승리였다. 이복례 76.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76세 이복례는 매일 아침 마당으로 나갔다.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시간, 작은 물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이른 아침 공기 속에 고요히 스며들었다. 시들어가는 풀잎 하나에도 말을 걸듯 물을 주었다. 물줄기가 작은 무지개를 그리며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너도 살아있으니 물이 필요하지. 그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물이 스며드는 흙의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복례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차츰 깊어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름 석자, 이복례. 그 이름은 오래도록 복례에게 무게를 주었다.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자부심으로. 그 이름이 아파트 등기 서류 한 장에 다시 올라온 걸 확인하던 날, 복례는 작은 나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쭉 떠올렸다. 32년간 아이들 손잡아 교실에 데려가고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 이름들이 한 사람 안에서 얼마나 무겁게 포개어졌는지 이제는 스스로조차 헤아리기 어려웠다. 가끔은 그 무게에 숨이 막히기도 했다. 저녁 무렵 휴대폰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상민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상민에게서 오는 문자는 몇 차례 도착했지만 복례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맴돌다가 결국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이제는 내가 안 다쳐야 해.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다짐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던 그 순간 그녀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다. 딸 지연은 요즘 자주 오곤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다. 뜻밖의 변화였다. 어느 날 지연은 시장에서 국화꽃 한 단을 사와 마당에 심어 주었다. 노란 꽃이 피 햇빛에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진짜 국화 같아. 추울수록 더 오래 피잖아. 그리고 진하게 향이 남아. 그 말이 마음 깊이 들어왔다. 국화의 향기처럼 자신의 삶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남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따스한 위로가 되었다. 한참 후 복례는 집 안 서랍을 열고 상민이 첫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빨간 턱바지 차림에 손가락 빨며 웃고 있는 아기 상민. 하얀 뺨에 곰보 같은 보조개가 패인 채 두 눈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었다. 복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사진 뒤에 적힌 글귀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복례야, 너는 참 잘 키웠다. 그걸로 충분하다. 자기 자신이 그때 적어둔 글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그 글씨는 아직도 선명했다. 세월이 지났어도 그 진심만은 바래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주제는 나의 인생 이야기였다. 나이 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글과 노래로 풀어내는 자리였다. 복례도 참여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써내려간 글이었다. 낡은 한지 위에 정성스레 적은 글씨들. 제목은 나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 복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손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복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읽어 내려갔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사라져 있던 나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이복례입니다. 다시 이름을 부르고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글자를 읽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작은 박수 소리가 일어났다.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모여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박수를 쳤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자가 복례에게 다가왔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복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오늘 이 시 듣고 처음으로 나도 다시 살아볼래라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례는 가슴속 깊은 어딘가가 소리 없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감정의 물결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아, 나 정말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복례의 발걸음을 비추었다. 그녀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날 밤 복례는 마당에 앉아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노란 꽃잎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밤 공기에 실려오는 국화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별들이 빛나는 하늘 아래 복례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진짜 봄을 살고 있는 거야. 76년의 세월 속에서 비로소 찾아온 자신만의 봄. 그 말을 하는 복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집 안에 들어온 복례는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만년필로 종이 한 귀퉁이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이복례의 얼굴은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복례의 문 앞에 상민과 세린이 나타났다. 이전과는 달리 화려한 옷차림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먼지 묻은 신발과 빨갛게 부은 눈으로 서 있었다. 엄마,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쓴 장문이었다. 내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거기에는 엄마한테 큰 집을 사드리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쓴 건데 어제 회사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동안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상민은 어깨를 떨었다. 세린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복례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깊은 반성의 표현이었다.
있었다. 복례는 조용히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상미는 어머니의 연금 통장을 보며 목을 놓아 울었고 세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뼈저리게 고백했다. 그들은 진정한 효의 의미가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진짜 효도할게요. 상민의 눈물 젖은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다. 결국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부모의 희생이라는 굴레,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의 무의식적인 이기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가족 안에서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복례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오디오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